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들 중 많은 분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문 밖에서는 제 장례식 날짜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데 가족은 이미 저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준비한 장례식장 문을 제가 직접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건 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했지만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정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환자 보호자인데요.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 쪽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예약 날짜요? 다음 주 목요일로 하면 될까요? 네, 빈소는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빈소. 그 단어가 귓속으로 꽂혔습니다. 장례식장은 시청 근처로 하는 게 좋겠어요. 조문객들이 찾기 편하니까요. 네, 연락 주시면 바로 확정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제가 과일 좀 깎아드릴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사과를 베는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요새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던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2달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깎은 사과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전 먼저 갈게요. 수연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사과 접시를 보았습니다. 예쁘게 깎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녀 수연이가 며칠 전에 가르쳐준 대로 카톡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떴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 상태 별로 안 좋으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아들 준호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어. 보험 서류는 어디 있어?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서재 서랍에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 둘게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각오하라고.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재활만 잘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미역국과 밥,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병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빈소 사무실. 다음 주 목요일.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죽음의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병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니, 이미 죽은 사람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의료기기의 경보음.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출근 전이었는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봉투에서 바나나 우유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요새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며느리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준비된 대사처럼.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장례식장 예약했니? 준호의 표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어제 전화하더구나. 빈소 예약한다고. 준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러니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은정이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말할게요. 앞서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이잖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입원하시니까 은정이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혹시 모를 상황? 난 아직 살아있는데?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출근해야 해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준호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바나나 우유를 보았습니다. 빨대를 꽂지 않았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간호사가 재활치료실로 데려다 줬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허리 스트레칭을 도와줬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빨리 나아야 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보험금 수령 계좌 확인했어요. 준호 명의로 되어 있네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바꿔주셨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돼요? 한 5천 정도. 생각보다 많네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넣으셨으니까. 며느리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장례 비용 빼고 나머지는 저축해야겠다.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래, 수연이 대학 등록금도 생각해야지.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만약을 위해 아들 명의로 바꿔뒀던 보험금. 그게 지금 장례 비용과 대학 등록금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에 붙은 먼지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누워 있었던 걸까요? 저녁 때 손녀 수연이가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수연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괜찮다. 재활치료 열심히 하셨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잘하고 있대. 수연이는 책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국어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보여드릴게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100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대단하네.
할아버지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거 덕분이에요.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제가 가르쳐 줬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숙제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 졸업식 오셔야죠. 졸업식이 언제인데? 2달 뒤요. 꼭 오셔야 해요. 약속. 수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약속한다. 수연이는 1시간쯤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내 책자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관 사진과 가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어때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체면도 있죠. 아버님 친구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래, 알아서 해. 저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됐을까요? 살아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 숨 쉬는데 죽은 사람 취급. 이게 노년의 끝입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매번 과일을 깎아줬고 이불을 정리해줬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링거 맞으시니까 얼굴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말이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거짓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옷 좀 사왔어요. 입어보실래요? 쇼핑백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비닐 포장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이래요. 아버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저는 정장을 봤습니다. 검은색. 컬러가 빳빳한. 장례식에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입어보세요. 사이즈 맞는지 확인해야죠. 며느리는 옷을 침대에 펼쳐놓았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도 함께 꺼냈습니다. 검은 넥타이도. 사이즈 안 맞으면 바꿔올게요. 저는 옷을 만졌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좋은 원단이었습니다. 좋은 옷이네. 그쵸? 제가 백화점에서 골랐어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저는 섬뜩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입으라고? 아, 그냥요. 퇴원하시면 입으실 일 있을 거 아니에요. 퇴원하면 편한 옷 입지 왜 정장을 입어?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래도 하나쯤 있어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른다는 말.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옷을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두고 갈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입으세요. 쇼핑백을 옷장에 넣고 며느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검은 정장이 비닐에 쌓인 채 걸려 있었습니다. 수위처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가족들이 정해놓은 날짜까지. 다음 날 아침 의사 회진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대로 재활 잘 받으시면 한 달 안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걱정 마세요.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세요. 의사가 나가고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사가 한 달 뒤 퇴원 가능하대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습니다. 저녁 때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장례 지도사 만나고 왔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아, 그냥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이 뭐래? 친절하더라고요. 절차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비용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비용? 네, 기본 500에 추가 옵션 포함하면 700 정도래요. 700만 원. 제 장례식 가격이었습니다. 조문객 예상 인원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친구분들 많으시죠? 글쎄. 그래도 최소 100명은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장례식장 견적서였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저는 견적서를 봤습니다. 관, 수혜, 꽃, 음식, 인건비. 모든 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며느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요. 나중에 언제인데?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이 뭔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뭘 준비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제가 효부 아니에요? 이것도 다 아버님 위해서 하는 건데. 효부? 저는 비웃었습니다. 효부가 살아있는 시아버지 장례식 준비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야. 난 다 알아. 내가 장례식장 예약한 거, 관 고르는 거, 보험금 계산하는 거, 다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단톡방 다 봤어. 너희들 대화 전부 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나가. 아버님.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와 싸운 뒤로 며칠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며느리도. 수연이만 짧게 들렀다 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가 요새 싸워요. 왜?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목소리 높이던데.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응, 할아버지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간 뒤 저는 의사에게 외출 허가를 부탁했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오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좀 무리인데요. 한두 시간만요.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는 고민하다가 허락했습니다. 보호자 동행 필수입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나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집에요? 왜요? 가져올 게 있어. 뭔데요? 그냥 좀 필요한 거야. 준호는 주말 오후에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저를 태웠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뭐 찾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테이블. 그 위에 액자 하나, 촛대 2개, 국화 1다발. 제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증명사진. 깔끔하게 확대되어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검은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병원에서 며느리가 사온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영정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아버지, 그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영정이 여기 있어?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아버님.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관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걸어갔습니다. 유령? 죄송해요, 아버님. 깜짝 놀라서. 유령이 아니야. 난 아직 살아있어. 며느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아직 숨 쉬는데 내 영정을 거실에 갖다 놨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뭘 준비해? 장례식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오래 못 버티신대요. 의사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전화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사는 1달 뒤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 회복이 빠르대.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병원비에 간병비에 다 돈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날 죽였어? 내 마음속에서.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이거다.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 못해?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한텐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그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겐 내가 이미 죽었지.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냥 짐작 하나. 아버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도 경제적 준비도. 그래서 산 사람 장례식 준비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 제 얼굴이 저를 봤습니다. 이거 가져가. 액자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장례식은 그대로 해. 준호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장례식 준비한 거 그대로 진행해. 날짜도 장소도 다 너희가 정한 대로. 아버지, 무슨 말씀을. 대신 한 가지만 바꿀 거야.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인공을.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뭐가? 장례식 그대로 한다는 거. 응, 진심이야. 그게 무슨.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만 내가 살아서 볼 거야. 준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깨달을까?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례식 날짜 언제로 정했지? 다음 주 목요일이요. 그대로 진행해. 장소도 시간도. 아버님, 그게 무슨.
조문객 명단 나한테 보내. 네. 내 장례식인데 내가 알아야지.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때 명단이 문자로 왔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옛 직장 동료들. 모두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 나 김만수야. 오, 만수야. 오랜만이네. 어디 아프다며? 응, 병원에 좀 있었어. 근데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있어? 목요일? 왜? 우리 집에서 행사 하나 하는데 꼭 와줬으면 해. 무슨 행사? 와보면 알아. 꼭 와야 돼.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20명쯤 전화했습니다. 다들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목요일에 나 퇴원할 거야. 갑자기요? 외출 허가 받았어. 하루만. 어디 가시게요? 장례식장. 아버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옷을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며느리가 사준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시청 근처 며느리가 예약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입구에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인 김만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준호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완장을 차고. 제가 들어서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자네 죽었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빈소를 채웠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수야, 무슨 소리야?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 그 사이 제 며느리는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관을 골랐습니다. 수의를 준비했습니다. 제 영정사진을 거실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왜 우세요? 이거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내 장례식. 당신이 준비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조문객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노인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살아있어도 없는 사람. 숨 쉬어도 죽은 사람. 그저 정리해야 할 짐짝. 친구 한 명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게 잘못이야? 아니면 들킨 게 잘못이야? 아버지. 대답해봐.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하지만 무엇보다 허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아버님, 당신들도 힘들었겠죠. 병원비, 간병비, 끝없는 걱정.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할 이유는 저는 영정사진을 내렸습니다. 오늘 죽은 건 제가 아닙니다.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죽은 건 가족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누구는 저를 껴안았고 누구는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자네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만. 만수야, 이런 집에서 뭐하러 살아? 나와. 친구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공허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병원으로 가자.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운전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아버지. 괜찮아. 가봐. 준호는 머뭇거리다가 차로 돌아갔습니다.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가 울고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어른들 문제야. 할아버지는 화 안 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 많이.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할아버지도 처음이야, 이런 일.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외면해야 할까요? 다음 날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병원비 걱정하느라, 앞으로 일 걱정하느라. 일어나세요. 아버님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가봐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며느리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며느리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과일을 가져오고 이불을 정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쯤? 고맙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그 집으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에 퇴원한대. 정말요? 다행이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준호야. 내 아버지. 내가 집에 돌아가면 다 치워놨겠지? 준호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아버지. 다 치웠어요. 영정사진도 상도 다. 그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가 왔습니다. 퇴원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제 짐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면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영정사진도 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거실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달려와 짐을 받았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제가 방 정리해뒀어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가 새 것이었습니다. 이불도 새로 갈아놨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연이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퇴원 축하해요. 수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고맙다.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깨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맞출 수 없는.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했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뭐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수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연이만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밝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산책 좀 하실래요? 산책? 네,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생각해보니 퇴원한 뒤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아. 준호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변명하지 마.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할게요. 살아계신 분으로 가족으로. 그게 뭔데? 아버지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먼저 생각할게요. 더 이상 아버지를 짐처럼 생각하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고마워요.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앞으로 우리 좀 편하게 지내요. 너무 조심스럽게 하지 말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녁 식사 때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 봤어요.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어? 수학이요.
특히 마지막 문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병원 가셔야 하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박 선생이었습니다. 만수야, 요새 어떻게 지내? 괜찮아. 너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그때 장례식장에서 일 있은 뒤로 소식 못 들어서. 미안해. 정신이 없었어. 이해해.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뭐가? 죽은 건 가족이라는 착각이었다고. 그 말 듣고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은 가족이랑 다시 시작해 보려고. 잘 생각했어. 원망만 하고 살 순 없잖아.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원망. 그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원망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이가 졸업식 초대장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졸업식 안내장이었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졸업식 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엿한 할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가족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강당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이가 단상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대단하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웃으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함께하는 것. 집으로 돌아와 수연이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할아버지, 건배해요. 건배.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세요? 응, 좀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말이야. 어떤 날이요? 장례식장에서 한 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건 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착각이었다고 했잖아. 네. 그게 맞았어. 그날 가족은 죽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죽은 것에서 새로운 게 태어날 수도 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착각이 아닌 진짜 가족.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 그런 가족을 다시 만들 수 있어. 아버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노력하는 걸 봐. 그러니까 나도 노력해 볼게. 준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준비해뒀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마워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순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님. 열심히 할게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준호도 며느리도 수연이도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뭐였는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것.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그걸 받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저는 깨어날 것입니다. 가족과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계속되는 인생.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죽은 건 가족이라는 착각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건 착각이었지만 다시 태어난 건 희망이었다고. 노년의 후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원망을 품고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그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께 전합니다. 살아있는 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숨 쉬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상처투성이라도,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저는 김만수입니다. 74의 나이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